예전에 즐겨보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른바 응팔이라고 불리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시절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 1988년대였는데요.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대. 그 시절에는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 환경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대부분 은행에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면 나름 괜찮은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금융시장에서는 응팔 시대는 가고 3초 시대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초저금리, 초고세금, 초고령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3초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3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이번 시간 3초를 극복할 투자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3초의 돌파구를 안내할 저는 유여울이고요. 오늘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체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죠. 대체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투자의 필수라고 하는 대체 투자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투자에서 투자 대상이 다양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앞서 대체 투자는 투자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 투자에서는 가장 큰 비중은 바로 실물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는 대상 물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주거 공간인 아파트, 또 빌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오피스 빌딩, 그리고 상가, 공장도 있을 거고요. 또 창고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실물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들 실물 부동산에 위치해 있는 땅도 어떻게 보면 실물 부동산으로 대체 투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체 투자에서 이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그럼 이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항, 또 철도, 도로, 발전소, 이런 것들도 이른바 다 인프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대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크게는 항공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선박, 또 어떤 기계 설비나 장비,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값비싼 그림, 또 고가의 와인, 또 골동품, 보석 이런 것들도 다 대체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실물 자산이 또 하나 있죠. 부동산, 인프라만큼 중요한 실물 자산이 바로 원자재죠. 원자재는 다른 말로 하면 실물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럴 정도로 원자재도 대표적인 대체 투자 자산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 그죠?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구리, 그다음에 농축산물, 옥수수, 설탕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대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대체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데요. 그럼 대체 투자 방법에는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대체 투자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투자 대상은 바로 헤지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헤지펀드는 전통적인 투자 대상을 떠나서 다양한 투자 대상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투자 대상의 위험을 해지하면서 투자 수익률을 창출하는 펀드로서 대체 투자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 헤지펀드에서는요, 실물, 부동산, 물건 등을 편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ETF 같은 상품들도 편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체 투자의 대상은 투자 대상 자산의 구분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대체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었네요. 그럼 이런 펀드는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대체 투자는 대부분 이제 사모 방식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럼 사모 투자 방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이 펀드는 이 모집 방식에 따라서 크게 공모하고 사모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모 펀드는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사모 펀드는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대체 투자에 있어서는 공모 펀드도 있지만 사모 펀드가 더 많고요. 다만 투자 대상의 종류가 다양하고 투자 대상별 투자자의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 펀드 방식보다는 사모 펀드 방식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모펀드는 투자 대상에 따라서 기본적인 최소의 투자 금액과 펀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모집인 수가 한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 관심도가 비슷한 투자자들 위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대체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용이한 그런 구조죠. 네, 투자 대상이 아무래도 다양하잖아요. 대체 투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모펀드 방식이 더 선호되는 거군요. 조금 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투자 대상에 대한 관심도가 비슷한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운용 스타일을 가미해서 운용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레버리지 운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운용 성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과 보수가 책정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공모펀드는 일반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목표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기 때문에 공시 의무나 이런 다양한 운용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 운용 또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과 보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차이가 레버리지, 가입 금액, 성과 보수,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대체 투자는 사모펀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거네요. 그리고 요즘 해치펀드도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해치펀드는 원래는 1949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나올 때는 파생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펀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이후 투자 대상이 대체 투자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특정 소수를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운영해서 자유로운 투자 활동으로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체 투자는 해치펀드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대체 투자가 추구하는 바가 안정적인 절대 수익이기 때문에 해치펀드의 일반적인 특성하고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치펀드는 명칭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해치가 울타리에서 위험을 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치펀드는 울타리를 쳐서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에 불구하고 절대 수익을 내는 그런 펀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대체 투자의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 알아봤고요. 대체 투자는 대부분 실물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과 공모펀드 방식보다는 사모펀드 방식이 선호된다는 것, 또 위험을 줄이는 해지펀드로 다양한 대체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3초 시대의 투자 대안,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의 대체 투자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죠? 두 분의 쉽고 자세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